발전을 할 거라는 예언의 글을 1950년대 그런 예언의 글을 쓴 거를 보고서 와, 이거는 정말 현실성이 무척 있겠구나. 여기 보시면은 한국 땅에서 세계 처음으로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그 후에는 영혼혁명이 일어난다. 민주적으로 통일된 한국은 진정한 독립을 달성하여 세계에서도 놀랄 만한 기약을 한다. 나중에 또 오실 분 위해서 말하시죠. 서기 2000년대에 이르면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젊은 박사들이 30명을 헤아리고 화학상, 의학상을 받는 과학자들 근 100명에 이르고 통일된 한국은 영원히 완전히 전화된다. 그 표 속에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스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보실까요? 여러 가지 전력이 있지만, 얘기가 많이 있지만, 여기에 행정의 중간쯤에 행정은 완전히 과학자에 의해서 운영된다. 요즘 우리나라가 사이버 행정을 통해서 외국으로 지금 수출할 만한 지금 준비를 많이 갖추고 있죠. 그리고 종교혁명이 일어나는데 종교의 신비적인 측면이 완전히 해결된다. 세계 각국은 이 한국의 종교혁명을 주시하게 된다. 오늘날 선진국의 과학 유학생이 모이는 것처럼 한국에는 종교 유학생이 몰려든다. 한국은 제2의 과학혁명과 종교혁명을 통하여 완전히 세계의 모범적인 민족으로 성장한다. 또 한국의 수학자들이 재편한 순 한글이 세계어로 채택된다. 세계의 영혼을 지배하는 세계 철학의 옳은 방향을 심어주는 한국이 세계의 중심국이 된다. 그래서 이 얘기의 끝에 일찍이 인도의 시인 타골이 한국은 동방의 등불이라고 표현한 바 있듯이 현대의 사상가들은 새로운 정신 문명의 감방인 한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외치고 있다. 당시에 그 소설단에 인류의 문명의 시원이 감방 백두산족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날 유물이 그것을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역사적인 예견이 상당한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시선에서 한번 좀 자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좀 앉아 있죠. 예. 그 자료, 예. 가운데 거 누르면 넘어가. 제가 작년 말에 가장 텔레비 프로에 아주 많이 부각되었던 얘기가 바로 2012년 지구 종말론입니다. 텔레비가 히스토리 채널, 넷지오 채널, 무슨 채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디스커버리 채널을 통해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는데 그때 정리된 자료를 한번 볼까요? 이때 종말이 온다고 그랬는데 이 종말은 바로 마야의 달력, 이와 같은 달력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마야력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의 마야력이 얼마나 정확하냐. 그 사람들은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을 그것이 전부 다 순환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별자리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예견해내서 말하자면 서양인들이 멕시코만에 상륙해서 마야 문명을 멸망시키는 그와 같은 스토리까지도 예견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에 가서 바로 2012년 12월 21일 바로 동짓날을 기해서 엄청난 큰 변화가 온다. 이렇게 오성직렬의 현상이라든지 또는 그리고 이 마야역을 중심으로 본 5200년이라는 큰 주기가 나타나는데 이 히스토리 채널에 보면 바로 빙하가 아주 녹아내려가고 있는 현장을 과학자하고 같이 방문합니다. 엄청난 빙하가 녹아내려고 있는데 이 평원은 전부 다 녹아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만큼이 전부 다 빙하로 가득 찼었는데
지금 이렇게 순차적으로 녹아가서 여기까지 녹아있다. 그러면서 녹아가는 현장에 가서 이렇게 땅을 이렇게 휘집어서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풀이 모양을 그대로 한 채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이 빙하가 5,000년 전에 형성된 빙하가 아직도 이 식물을 연도 측정해 보니까 5,000년이 전에 바로 풀이 자라던 것이 갑자기 기후가 바뀌어서,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경전 속에서 보면 이와 같은 5,200년 주기 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또 한 가지는 주역을 미국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요. 주역 속에 이 사이클을 찾아냈습니다. 주역 속의 사이클을, 역사 사이클을 쭉 훑어보니까 이 아주 깊이 패인 이 골짜기에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주 낮은 지역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이 2012년 12월 21일 즈음에 이 커다란 주기가 거의 중단 상태에 있더라. 그래서 하나의 지구의 큰 변화를 예고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가 하면, 미국의 주식시장을 예고하기 위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정보들을 동시에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무엇인가 증시가 움직이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 주식 웹봇입니다. 이 주식 웹봇을 집어넣는데 바로 12월 21일 동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분석을 거부하는 현상이, 그래서 아무튼 이 당시에는 굉장히 12월 21일 아주 이걸 중요한 시기로 많이 주목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멸망이 무엇으로 될 것인가 하는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태양의 폭발이나 유성의 충돌이나 행성이 나타나서 이렇게 행성 X가 나타나서 어떻게 변이를 일으킨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또는 이와 같은 극지방의 축이 이동하는 바람에 화산과 지진과 해일과 지상 이변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이런 예언들도 당시에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난 입장이지만, 과연 그러면 이것이 모두 지나간 헛얘기냐? 제가 그 지방에 근무를 할 때 버스 안에서 우연찮게 얻은 책 하나가 있습니다. 일본의 유키오라는 분이 쓴 책을 찾았는데요. 지구의 운명과 인류의 미래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이 유키오라는 분은 일본에서 기업체를 6,000개 정도를 컨설팅을 하는 최고의 컨설팅 회사입니다. 이 사람은 평시에 건물의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컨설팅 해주는데, 어느 날 가서 개업 시간을 한다고 가서 보면 그 건물 안에 배치하는 것을 자기네들 컨설팅 한 대로 안 하고 방향을 바꿔놓고 이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걸 바꿔놓습니까?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까? 그게 잘못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또 딴 데 알아볼 때가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떤 데를 알아봅니까? 그랬더니 저희는 뭐 따로 이렇게 한 번 더 자문을 그러면은 자문을 받는 그 사람을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제가 자문을 더 충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육교 사람한테 소개해 준 사람이, 일본은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말하는 미신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무언가를 봐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풍수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나라보다 더 아주 강력하게 사회적으로 말은 통용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하나하나 듣고 보니까 바로 이 책을 낼 때 경영에 관련되는 책을 내려고 봤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바로 이와 같은 지구의
미래와 운명이라는 인류의 운명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의 공통적인 사항을 얘기하고 있더라. 고기가 잘못되네요. 잘 좀 움직이도록. 예. 그래서 이 얘기의 중심되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는 인류와 지구는 하나의 공동 운명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부경이나 이런 사상을 통해서 인간과 지구, 하늘과 지구와 인간은 하나의 요소라고 얘기되어 있지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의식이 밝으면 지구도 평화롭고 인간의 의식이 어두우면 지구도 재앙을 내린다는 스토리와 함께 바로 우리 지구별은 3차원적인 사고 속에 살고 있는데 그것이 에고와 대립과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별이 지금 4차원으로 움직이는 시기에 와 있는데 이것이 사랑과 조화와 호의 이와 같은 정신적인 것으로 이것은 하나의 물질 문명이라고 하면 이것은 정신 문명의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 지구는 혼란이 오는 것이 불가피한데 바로 1980년도부터 2030년까지가 이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종말에 대한 예언들을 보니까 이렇게 키샤라고 하는 예언가는 1912년을 중심으로 극이동이 일어나서 새로운 질서가 태동된다고 타노스님은 바로 빙하가 녹고 지축이 정립되면서 하나의 성숙과 결실의 시대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마야 역에서는 바로 이것을 2012년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이 전이가 일어나면서 진화의 플랜이 진행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어떤 전환점일까요? 1999년도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우리 인류가 지구가 멸망한다고 예언을 했는데 그분이 예언의 마지막 장면에 죽으면서 뭔가 보인다. 빛이 보인다. 인류 멸망의 희망이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죽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1999년도의 종말을 어떻게 보면 완화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바로 이 1980년도부터 새로운 흐름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이 금세기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바로 1985년도 소련의 붕괴와 함께 바로 고르바초프와 누구죠? 미국 대통령 이 동독의 장벽을 허물고 레이건 대통령 바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한테 얘기했죠. 국민들을 위하는 국가라면 왜 너희들이 백성들을 가둬놓고 폐쇄적인 나라를 운영하냐. 진정으로 국민들을 원한다면 행복을 원한다면 개방하라. 이렇게 하는 외침과 함께 동독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적극적으로 레이건 대통령과 핵구축 협상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핵전쟁을 넘긴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작년 말로 새로운 시대를 맞기에 즈음해서 세계의 60여 개국의 중요 지도자들이 전부 바뀝니다.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의 징표가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대로 우리 한반도의 1950년대 희망의 메시지 이것이 또 하나의
우리한테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죠. 예, 조금 전에 얘기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설단에서 나오듯이 우약도인이 우리가 한민족이 지금 인류의 문명의 발생지인 바로 감방 백두산족이 앞으로 이 홍산 문명이 1996년도인가 1990년대에 와서 그게 공개가 됐죠. 그래서 이 문명이 400년 또는 1000년이나 황하 문명보다 앞선 문명이었고 문명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백두산의 감방의 백두산족의 우리 민족의 우월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압도인은 대도인이 출연해서 바로 세계 인류의 평화를 건설하는 역할을 하면서 21세기 우리나라의 세계 정신지도국으로서의 주도를 하게 나간다는 글을 남겨 있는데, 오늘날도 이분들의 제자들이 이와 같은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때 우연찮게 인터넷으로 돌아다니는 자료에 의하면 바로 원중선사라는 사람이 18대는 무궁화 대통령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통일한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통일한국을 2017년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와 같은 민족의 큰 중흥기를 맞아서 첫 번째는 통일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한민족의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터넷에 아주 대극으로 떠들고 있는 또 이 세계적인 예언가들의 예언의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 한국의 장밋빛 예언들입니다. 이 미국의 캐서린 목사는 바로 서울 위에 하늘이 열리고 금빛 용액이 그렇죠. 금빛 용액이 쏟아져 내린다. 얼마나 좀 앉으십시오. 이 자료 여기 좀 여분 자료 있습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네. 저기도 더 가져가십시오. 죄송합니다. 이 글이 인터넷에 한참 돌아다녔습니다. 얼마나 정말 놀랄만한 얘기입니까? 바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금물길이 전 세계로 한국에 쏟아져서 세계로 퍼져나간다. 이런 예언을 했는가 하면요. 이런 또 신디 제이콥스라는 분은 바로 미국의 목사고 3대 예언가의 하나인데, 독일 통일을 예언했는데 한국 통일을 예언하면서 엄청난 영적 물질적인 부강이 한국에 이루어진다고 보고, 그 다음에 열강 중에 뛰어난 나라를 세울 거라고 한민족의 미래를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에도 또 미국의 다른 닉 조너스라는 분도 영적 경제적 최대 강국이 바로 한국이 될 것이며, 혼돈 때 국가의 세계적인 국가들의 안정의 지주가 역할을 한다는 예언이 같이 있습니다. 중국의 모사도 마찬가지로 이 한국을 추수 때 지도자로 세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글도 보신 분들이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독립운동을 중국에 가서 한참 할 때요, 당신네들의 역사를 제대로 아시고 독립운동을 하십니까? 이게 바로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요, 이시영 씨한테 장개석 총통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장개석 씨가 태어난 고향 절강성이 바로 백제 땅인 걸 당신네들이 모르냐. 우리 한 20년 전으로 넘어가면 우리 역사, 그런 역사 전혀 들어본 적이 없죠. 요즘 민족학자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그 시대의 역사 지도를 그린 사람이 그린 것을 보면 이렇게 부여는 이 위에 있고 고구려, 백제, 그 다음에 백제가 일본 지역까지를 전체를 총괄하고 있고 신라가 이런 모양을 비추고 있죠. 그런데 2036년에 한국이 어떻게 될 거라는 지도를 바로 미국의 저명한 존 티코라는 사람이 예언해서 지도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이분은 광우병을 예견하고 이라크 침공과 쓰나미를 전부 적중한 최근에 아주 대단한 예언가인데요. 바로 이분이 예언한 것을 그림으로 그리니까 바로 한국이 일본은 컬러니 오브 코리아, 한국의 식민국이라고 하고 중국의 내륙을 포함해서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꿈꾸는 한민족의 대통합은 이것보다 훨씬 커야 됩니다. 몽골이나 이런 지역이 전부 들어오고 중국도 이 중앙평원이 거의 다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제가 역사 말하자면 고대사를 유물을 통해서 본 걸로 보면 당연히 이렇게 아무튼 이 지도가 바로 어서서요. 이 지도가 바로 소설 다물 1980년대 김정빈이 쓴 소설 단에 이어서 다물이라는 책에 이와 같은 큰 민족으로 서서 세계, 우리가 남한 땅덩어리 가지고 세계 지도국 해봐야 말만 해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민족이 큰 사상으로 통합되었을 때, 하나로 통합되었을 때 세계 명실공히 정신 지도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좋은 세상을 통합된 한민족의 대통합을 이끌 수 있는 사상은 어떤 사상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상국가를 건설을 어떻게 하면 이상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가를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몇 가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이상향을 그린 사람은 플라톤이라는 사람이죠. 바로 철인 정치, 철인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면 지상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철인은 바로 덕과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갖고 희생정신을 가지고 하면서 국민의 절제된 시민정신을 이끌어내면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부한 인간관계론을 팬 미국의 메스로라는 사람은 바로 이 자아실현형 이상향,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이상적인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한 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욕망의 단계를 5단계 발전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5단계론을 세웠는데요. 욕구의 5단계론에 의하면 제일 하단부는 생리적인 욕구. 사람이 춥고 배고프면 머리가 딴 데로 못 돌아갑니다. 우선 추위를 피해야 되고 위험을 피해야 되고 바로 배고픔을 피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오는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좀 더 안전하게 오래 지속되는 그 생명의 유지에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 욕구로 이행이 되고,
이러한 먹고 사는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남에 대한 사회적인 욕구가 발동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사회적인 욕구가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소속감의 애정의 욕구가 충족이 되었을 때 자기 자존심의 욕구가 생긴다. 나도 상당히 잘난 사람이라는 어떤 의미에서 자랑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데, 그 단계를 넘었으면 바로 자아실현 욕구,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함으로써 만족을 얻는 욕구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은 바로 제가 분석해보면 첫 번째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의 욕구는 하나의 물질적인 에고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고를 초월하게 되면 다음 단계가 바로 소속의 욕구와 자존의 욕구가 생긴다. 소속의 욕구와 자존의 욕구는, 저는 시골에서 중학교를 나오고 서울에 고등학교로 올라왔더니 사람들이 사투리 쓴다고 그냥 말할 때마다 깔깔 웃어서 아주 좀 생피스러움을 많이 느끼면서 자랐는데, 그때로 비교하자면 나도 너희들하고 또 좀 같은 대우를 좀 해주면 좋겠다, 이라는 것이 나도 너희들하고 일원이 된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첫째 작동할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소속의 욕구고, 그 다음엔 조금 나도 공부도 좀 잘하고 뭐 잘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존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자존의 욕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 네. 에고란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예. 질문은 좀 시간 관계상 나중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바로 이 매슬로우라는 분은 자아 실현을, 이상을 실현하고자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세상은 이상적인 세상이 만들어진다고 이 사람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정신치료 의사인 홉킨스라는 분을 소개를 드리면, 이분은 의식의 단계라는 이와 같은 단계를 만듭니다.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의 의사들의 모임 중에 우연찮게 찾은 이론이 생겼는데요. 우리 몸이 알지 못하게 특정한 화합물질을 갖다 대면 몸에 해로운 것이면 우리 몸이 힘이 빠지고,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이면 힘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 행동역학이라는 말로 붙여서 과학적으로 1970년대부터 그것이 많이 연구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것을 발전시켜 가지고 연구를 더 하다 보니까 사람이 어떤 진실이냐 아니냐는 것을 자기도 전혀 모르는데, 진실이냐 아니냐는 것을 물었을 때 진실이면 몸에 힘이 생기고 가짜면은 몸에 힘이 빠지는 현상을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몸이 알고 있구나. 몸에 해로운 것을 우리 몸이 감지하고 유익한 것을 감지하고, 심지어는 1000명씩 그룹을 지어서 강당에 모아놓고 인간 인조 조미료와 비타민, 천연 비타민을 똑같은 봉지에다 넣어서 전체를 실험을 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인공 조미료는 힘이 빠지고 천연 비타민은 힘이 생기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이와 같은 모든 사물의 진실에 대해서도 몸이 이상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바로 이 학문을 발전시키다가 사람이 감정이라는 것도 에너지인데 감정에 따라서 우리 몸이 반응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감정의 단계를 여러 가지를 실험해서 이 바로 0에서 1에서부터 1000까지의 단계를 했습니다. 이분이 뽑은 이와 같은 단계는 바로 최하부는 수치심과 굴욕과 잔인함, 그리고 죄의식과 비난과 학대, 무기력, 절망, 포기, 슬픔, 후회, 낙담, 이와 같은 것이 아주 깊숙이 있는 사람은 몸이 힘이 빠지고 약해지고 병에 잘 걸린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욕망과 갈망과 집착과 미움과 분노와 자존심, 경멸, 이와 같은 단계로 점점 발전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신뢰와 긍정과 낙관과 용서, 그리고 이해와 통찰과 이성이라는 단계로 올라가면서 그 위가 사랑과 존경과 감사와 기쁨, 평화로 이어지더라. 사람이 바로 정신이 바라지면 우리의 몸을 운영하는 정신의 힘도 그렇게 커지고, 사람의 정신이 처지면 바로 우리의 정신의 힘도 약해진다는 것을 검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는 이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하단부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가장 아랫부분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존중하지 않으면 남을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어떻게 보면 뭐랄까 아주 그 견디기 힘든 심리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가장 잔인함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를 죽이거나 남을 죽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의 힘을 키울 때 키우지 않고 자기를 인정하지, 나는 세상에 쓸모없는 분이야, 내가 뭐 살아서 뭐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남도 뛰어가는 사람한테 칼질해서 상해를 입히죠. 무조건 살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단계는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그래서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해서 너 나쁘다, 말 잘못했다 이렇게 구박하는 것보다 잘했다고 칭찬해줘서 자기 자신을 자신감을 갖게 만드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무엇인가 했더니요, 자기를 이제 인정을 여기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 단계로 가니까 남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욕망과 갈등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자만심과 자존심이 생기니까 남하고 부딪힙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는 인정하는데 남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부딪힘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그 위로 올라가면 바로 남을 이해하고 남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사회적인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남을 인정하는 수준이 점점 더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이성의 단계로 올라가는데, 순수 이성의 단계는 남도 나와 똑같다. 똑같은 입장에서 보고 똑같이 공평하게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 그런데 여러분, 이성이라는 것이 얼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냉정하게 모두 똑같다고 하면 정감이 없습니다. 그 순수 이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는 느껴지지만, 이 이성이라는 것이 정의라는 말을 낳습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이성, 정의라는 힘으로 이 사회에 수없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받아서 저 위치 얘기 좀 소개합니다.
바로 종교의 정의의 힘으로 지금 세계 전쟁의 85%를 종교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폭탄을 안고 시장 바닥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가운데 자폭을 함으로써 자기는 정의를 실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바로 이성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 이거죠. 이성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감사도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위는 여기까지가 이성의 단계라면 여기는 감성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좋은 감성의 단계가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가장 나쁜 감정의 상태는 자포자기, 낙담, 잔인함, 자기 부정에서 나온다. 자기는 부정하면서 남을 부정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대립관계를 낳는다. 네 것 내 것 열심히 뺏어가고, 인류의 80%가 바로 이와 같은 에고적인 집착 속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면 자타를 긍정하는 단계에 가면 이제 사회생활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 사회를 밝게 따뜻하게 건강하게 하는 에너지는 바로 사랑과 감사, 평화, 이와 같은 상위 에너지, 우리 감성을 잘 발달함으로써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이상향,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미래, 어느 누구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미래의 상은 바로 우리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고 인류애적인 사랑을 품은 그런 정신이 이 사회를 지배해야 되고, 이런 지도자가 사회를 이끌어야만 바른 사회가 이루어질 텐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말하자면 도인 정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바로 이것이 정신 문명이 이 세계의 부딪힌 갈등을 해소하고 모두로 하나로 통합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지구 문명 시대를 열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한번 이상국가 건설이라는 테마와 지도정신이라는 것으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왜 삽니까? 박수 좀 쳐주세요. 여러분, 사람은 왜 삽니까? 여러분 왜 살죠? 사람은 왜 사느냐? 이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산다. 보라, 푸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나도 이상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였다. 우리 청년 시대는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 더 강한 사랑이 있음을 깨달았다.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나라와 결에 바치는 뜨거운 사랑이다. 나의 우로와 나의 강산과 나의 부모를 버리고라도 이 강한 사랑을 따르기로 결심하였다. 이 길을 택하였다. 이게 누가 쓴 글이죠? 우리 동네 사람이 있네. 예, 우리 윤봉길 의사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아까 얘기했죠? 이상향을 만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이상을 위해서 살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더불어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 사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인류 문명의 변천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게 중요한 대목이 많이 지나갔는데 조금 늦었네요. 자료 이게 자료 있으면 더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는 아주 특별한 시대입니다. 옛날에 살아오지 않은 새로운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보실까요? 옛날에는 과거는 수렵 시대를 지나서 투쟁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시장 경쟁 사회입니다. 조금 더 가면요, 이 수렵 시대는 자급자족의 시대인데 그 다음에 투쟁 시대는 부강병 시대, 무기를 통해서 남을 제압하고 빼앗아서 자기의 부를 이루는, 그래서 국가가 부강해지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일본들이 또는 독일이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전쟁으로 부를 일으키려고 그 지난 세기까지 그랬죠. 그런데 지금 바로 어떤 세기입니까? 바로 상품 서비스 경쟁 시대입니다. 이거는 뭘까요? 남이 필요로 하는 물건과 서비스를 잘 만들어주면 그것이 남한테 잘 먹히고, 남이 좋아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이제까지의 시대하고 달리 이 시대는 바로 남이 만족하도록 만드는 시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일을 하시면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사실은 나와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죠. 그러면 내가 그럼 위해서 일하는 대상은 뭔가요? 회사와 고객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고객과 회사가 만족하고 성공을 해야만 내가 성공합니다. 여러분, 조그만 식당을 열어도 오는 손님이 음식 맛있고 좋다, 서비스 잘해주고 그러면, 옛날에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횟집에서 주인이 배기 싫어가지고 그냥 고기를 팡팡 썰어서서 에이 주인 망해라 그러고 팡팡 손님한테 줬더니 손님이 버글버글 끓어가지고 장사가 더 잘 됐다. 고객이 만족하도록 하지 않으면 의사도 잘 안 되고 변호사도 잘 안 되고, 삼성 스마트폰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게 되는 에너지는 남들보다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합니까? 그러면 남이 성공을 할 때 내가 성공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서 남의 성공을 열심히 해주면 자기 성공이 잘 된다 그러면, 지금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사회적으로 통용이 안 됐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속을 하고 우리 서로 잘 되게 도와주는, 열심히 도와주는 삶을, 잘 되도록 열심히 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뭡니까? 서로 널리 도움을 베풀어서 서로 잘 되게 하는 세상.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군 할아버지나 환인 할아버지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세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옛날에 무기를 가지고 남을 제압하던, 그래서 부를 축적하던, 그래서 피라미드를 짓고 그 엄청난 궁궐을 짓던 그 시대에서 지금은 남이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도움을 베풀므로써 내가 성공하고 더불어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 이런 시대가 바로 홍익인간 제세 이화를 할 수 있는 좋은 시대적인 여건을 갖고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무엇이 바로 우리를 정신 문명의 중심 국가로 만들 건가를 나름대로 해보니까 바로 이 홍익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펴면 우리가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서로 도와주면서 세상을 잘 살게 만들면 우리가 행복한 세상을, 건강한 세상을 만들면 북한이 우선 형님 우리도 같이 합시다. 만주가 우리 한민족이 같이 합시다. 몽골이 우리도 홍익정신으로 같이 한번 잘 살아봅시다. 아까 예견한 그 그림의 세상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모두가 성공하는 세상, 그게 바로 서로 돕고 서로 잘 되도록 하는 이 홍익정신이 이 세상에 펼쳐지는 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정신이 태어나는 세계 정신 문명을 이끄는 어떤 큰 일이 아닌가, 우리들의 과제가 아닌가,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렇게 태어나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새 시대에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구 선생은 바로 인류의 불행은 사랑의 부족에서 왔다. 바로 이렇게 남이 잘 되도록 베푸는 것이 바로 사랑 아닙니까? 홍익이라는 것이 다른 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래서 홍익이란 정신이 바로 국조당군의 이상이고 이것이 진정 세계 평화를 발현할 수 있는 사상이야.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최고의 정신 문명을 건설해서 세계 인류의 모든 국민으로 발전하자. 이렇게 김구 선생님도 얘기하셨습니다. 현 정부의 여건은 어떻습니까? 집단 애고 다수의 행포를 통해서 대립과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물질 중심의 복지 정책은 이것은 돼지냐 복지 가지고 먹고 사느냐 하나의 인간 중심의 철학이 서야만 정책도 바로 서야 되는데 이런 시기에 바로 이런 홍익정신 사상이야말로 행복국가를 만들 수 있는 철학의 근간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바로 삶의 긍지와 보람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그냥 복지보다는 일을 통해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남에게 봉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국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홍익정신은 일찍이 게오르그 선생이 홍익인간이라는 당군의 통치 이념은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법률 중에서 가장 강력한 법률이며 완벽한 법률이다. 21세기 홍익인간 사상은 21세기의 태평양 시대를 주도할 세계 지도자 사상이다. 나는 25세에서 비천 동방에서 온다고 했는데 이 비천 바로 한국에서 찾아야 되겠다. 여러분 개천의 의미를 한번 새기고 싶습니다. 개천이 무엇이냐? 어느 날 역사를 전공하던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천은 개고기 개천 아닙니까? 그랬더니 모르는 소리 말아. 개천은 인계천통의 줄임말이랍니다. 인계천통이 뭡니까? 바로 인간을 하늘과 통하도록 만드는 여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과연 우리의 역사의 근본, 우리
조상님들이 나라를 시작할 때 스토리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 이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옛날에 환인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서자한웅이 천하를 뜻을 두고 생각을 하면서 인간 세상을 구하고 싶어 하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그 뜻을 알고 아래를 내려오니까 삼위태백이 있는데 가히 홍익인간 할만하더라. 그래서 천부 3인을 내려주어서 가서 다스려라 하니까 한웅이 3천 무리를 이끌고 가서 바로 태백산 정상에 이르러서 신단수 아래에 하늘에 제사를 올리니 여기를 신시라고 하더라.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찾기 어려운 하늘을 섬기는 민족이죠. 그리고 인간사를 365사를 주관하면서 제세이화했다. 그리고 곰과 호랑이의 인간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인간이 되기를 원해서 100일 동안 햇빛도 보지 않게 하고 말하자면 수행을 하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또 하나는 이 우리 민족 정신에 우리가 하늘의 깨우침을 가도록 수련하는 정신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천무경은 모두 하나에서 시작해서 천지인으로 갈라졌는데 우리의 마음의 근본은 태양과 같고 태양과 같이 밝음이고 그래서 이 빛을 머금은 사람은 사람에는 하늘과 땅이 하나로 있다. 우리의 인간에는 하늘과 땅이 같이 있는 숭고한 존재라는 인간도 하늘의 존재라는 것이죠. 3.1신고에는 하늘나라가 있어서 천궁이 있는데 선과 덕이 가득하고 일신이 사신다. 거기에는 큰 길상과 광명이 큰 광명이 있는데 성통공안자라야만 영득쾌락하리라. 신은 이렇게 가장 높은 존재이면서 큰 덕과 큰 은혜와 큰 힘을 가지고 수많은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조금 좀 해석이 왜냐 이게 성통공안을 하는 과정인데요. 하늘 이 성기원도하면 절친견이라는 해석을 제가 인터넷에서 뒤져보니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성기원도 소리와 기운으로 원하는 기도를 하면 하느님을 볼 것이다고 절대 볼 것이다고 해석을 하는가 하면요. 이 절자가 끊을 절자 아닙니까? 하느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뒤에 해석을 보면 만나지 못할 것이다 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 스스로 본성에서 구하면 너의 뇌 속에 내려와서 인주제하신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그 종교의 근원적인 수행 방법이 이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거는 무엇으로 해석하느냐, 저는 그래서 두 가지 해석 중에 소리 내서 기운으로 뭐를 해주십시오.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요번에 애들 장가 잘 가게 해주세요. 고시 패스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하느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질에 의존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지 말고 본성에 구하면 저절로 이루어진다. 제가 여기 마지막에 글 속에는 한 줄을 더 집어넣었는데요. 지감조식 금촉, 철은 지감조식 금촉하여, 여기에 개천에 나오죠. 철은 지감조식 금촉, 감정을 멈추고 소음을 조정하고 촉감도 멈추어서 평온한 가운데 우리가 명상 속에서 이 일이 화양 한 뜻으로 이 행해 가고 망령됨을 벗어버리고 진실로 돌아가면 신기가 크게 일어나니 이것이 바로 성통공안이라. 이런 구절들이 전부 우리가 큰 깨달음으로 나가는, 그래서 당군 할아버지 그 위에 한인 할아버지가 바로 하늘 문을 열어서 인간들이 하늘과 통하도록 만드는 나라의 국가의 시책을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조이선인이나 화랑이라든지 이런 젊은이들을 수련을 이끌어서 전부 다 마음을 하늘과 통하도록 만든 사상을 갖고 있지 않느냐. 박상천이라는 분을 우연찮게 만나서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무척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천부경을 다 아시겠지만 이분은 요가를 40대부터 지금 86이신데 아주 아직도 건강하신데, 이분이 최근년에 책을 13권이나 출판하셨어요. 근데 그 13권 책 중에 한 권을 제가 읽었는데 너무 감동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지혜가 무엇에서 나오느냐. 근데 이분은 자기 말로 초등교육밖에 못 받았대요. 근데 그런 분이 어디에서 지혜가 나오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40대부터 요가에 깊이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명상법을 개발했는데 무엇이냐. 우리가 눈을 가만히 감고 이렇게 있으면 뇌 속에서 소리가 난답니다. 그 소리가 뇌음악이라고 우선 보던 뇌음악 명상법이라고 그래서 그 소리 속에 계속 들어가면 생각이 모두 끊어지는 상태가 오니까 마음이 확 비고 나니까 이 순수한 생각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지혜로움이 솟아나더라.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해석을 이분은 했습니다. 일시철학. 바로 하나에서 우주 만물은 하나에서 시작했는데 천지인, 인간은 바로 신적인 하늘과 땅을 같이 갖고 있는 존재로서, 그런데 이렇게 부는 해석합니다. 첫째, 그러면 세상의 물질이 빅뱅이라는 큰 과학적으로 증명된 어떤 순간적인 폭발로 인해서 물질계가 어느 순간에 137억 년 전에 과학자들이 검증한 바로는 우주가 갑자기 뻥 하고 터지면서 물질 세상이 생겨났다. 그럼 물질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는 뭐예요? 뭐야 뭐. 그게 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구. 근데 무구일까요? 그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아니죠. 바로 우리 천부경에는 그걸 하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원의 어떤 존재가 있었죠. 예? 근데 그 하나라는 거대한 존재가 우리가 본심 본태양이라고 하니까 이 광명의 존재가 큰 광명의 존재가 있었는데 이게 광명으로 몇십억 년, 몇천억 년을 광명으로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아무튼 있었는데 이거 좀 재미나게 무언가를 게임을 한번 해보자. 무언가를 만들어보자. 그러고 빵 해가지고 물질 세계를 만들고 나니까 바로 무국에서 태극이 됐다 이거죠. 그럼 무국 상태는 뭐냐? 정신이고 빛이고 하느님의 큰 본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이 됐는데 세 번째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죠. 세 번째 인간을 만드는데 바로 정신과 물질을 조합을 해서 낱낱의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간은 물질 위에 정신을 이 정신인데 이 정신이 뭡니까? 바로 근원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근원의 마음을 원래 갖고 같이 태어났는데 물질은 뭡니까? 작용을 변화하고 몸도 진화하고 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부속물이란 말이에요. 그냥 잠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백인은 뭐냐? 사실은 진짜 백인을가 중요한데 이거를 잊어버리고 지냈단 말이에요. 살기급급해서 물질계에 정신이 빠지다 보니까 제대로 가리지를 못했는데 바로 먹고 사는 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 생각 속에 가려서 진짜 본성을 인지할 수가 없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분이 명상을 하고 나니까 생각을 가라앉혀서 무념무상 무아 상태로 들어가고 나니까 근원의 마음이 드러나더라. 우리는 원래 근원의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뭐를 잔뜩 갖다 붙여가지고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모르고 살았는데 이걸 다 비우고 나니까 근원의 마음이 드러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바로 정신이야말로 궁극의 근원인데 이 궁극의 근원을 다시 찾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완성이자 우아일체이자 이것이 하나의 삶의 목적이다 이거죠. 바로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바로 육신에 갇혀있는 육신 속의 삶의 갈등 속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정신의 본성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성통, 본성을 찾는 불킷 불교에서 견성, 본성을 보고 본성화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인간의 목적이자 길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소개드리면 우리는 모두 하나에서 나왔는데 이 정신을 알고 보면 모두가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삶을 서로 하나라는 관념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공존공영, 같이 더불어서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겠는데 모든 사람은 물질주의에 빠져서 소유의 중독증, 돈의 노예가 되어서 정신들을 못 차리고 일생 동안을 고통 속에서 욕망, 어떤 욕심이라는 것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되나니라. 사람이 탐욕이 있으면은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혀서 이 지옥 세상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물질의 경쟁 사회를 벗어나서 정신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공생으로 이어나갈 때 바로 세상은 밝은 좋은 세상에 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물질은 많아봤자 사실은 소용없는데요. 이 세상이 우리가 약속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어느 정도 평생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만큼만 있으면 된단 말이죠. 거기까지만 한도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는 열심히, 이분의 얘기를 하면 40대 50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충분히 일생 동안 먹고 살 거를 벌으면은 그 다음에는 졸업을 시키자는 겁니다. 졸업을 시켜서 바로 이 도인 교육을 시키세요. 그럼 이게 2년 정도면 교육이 자기는 뭐 충분히 끝난답니다. 2년 동안 충분히 교육하면 그분들은 하늘 마음을 품은 사람들도 모두 밖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무념무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바로 인간 완성이 되고 홍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제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봉사, 사회 봉사를 하자. 이분들이 정치를 봉사로 정치를 하게 만들자.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뭐고 전부 이런 분들을 시키자. 그렇게 되면 돈도 적게 들 거고 일자리도 졸업을 하고 나면 일자리도 많이 베풀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서로 봉사하고 서로 잘 되도록 도와주는 세상이 바로 아까 바로 도인들이 가리키는 세상이 바로 플라톤이 얘기한 이 이상향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어이구, 이거야. 그래서 바로 오늘의 이 시대는 사회가 우리가 홍익을 통해서 이 세상을 같이 더불어서 잘 살 수,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졌는데, 이제 이와 같은 사상을 또 덧붙이고 제가 또 다음에 홍익경제라는 것을 이분의 생각을 보태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런 홍익경제를 통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면서 서로 베푸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가 바로 행복한 세상을 세계 최초로 이 땅에서 만들고, 이 세계 평화로운 행복한 세상을 세계로 전파하는, 그래서 세계가 평화 행복을 같이 누리는 세상을 이끌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오늘 이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까 저 질문하신다는데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전화로 나오면 전화가 질문. 아니 중요한 대목을 가셨어요. 이게 의무 봉사 정부를 만든다는 말씀을 질문하시는 거 예. 우리 그 환인 목사님. 왜뭐 적자도 줄때 왜 소장을 우리나라에 내려서 그거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앉을 자리가 그 없어가지고 역사를 더 저보다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자리가 없어. 제가 모든 답을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 소신을 말씀드리면 서자라는 말을 저도 해보니까 서자는 뭐 초빈한 아들이 서자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장자를 제외하는 모든 사람은 서자다 이렇게 표현이 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원래 한인의 통치된 영역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무리를 이끌고 다시 새로운 나라를 말하자면 이 둘째 셋째 아들로 훌륭한 아들을 이렇게 내보내서 새롭게 나라를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봅니다. 네.
저는 이제 이런 질문 한번 예. 하고 싶어요. 이게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예. 그 단군 얘기도 하시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항상 공존 공생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정치 세계에서는 공존 공생이 없거든요. 이건 현실적이잖아요. 옛날에 없었습니다. 아니 현실도 없어요. 현실도 없고 이게 지금 예. 죽이고 사는 맞습니다. 세상에서. 네. 근데 공존 공생은 우리 서민들이 바라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그걸 사실은 좀 배제를 하거든요. 네. 그거를 어떻게 이룬다는 건 사실은 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있는 사람은 가져가는 거고 없는 사람은 그게 실현 가능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튼 뭐 사람의 의식이 예, 부는 더욱더 부를 낳고 예, 어려운 사람은 어렵지만 사회적으로 사실은 자본주의도 공산주의가 아시다시피 제 소신을 말씀드리면 원래 귀족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편중된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나왔지만 그 사람들은 물질을 그냥 나누면 모두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딴 생각하는 놈은 다 잡아서 가두면서 억압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센티브라는 게 없어서 망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본주의도 끊임없이 만들어 놓고 그 수정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세종대왕님이 한마디가 뭐냐면은 조금 기다리세요. 내 백성의 하늘은 밥이다 그랬거든요. 그거를 북한에서 얘기를 못하니까 망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다음에 강의하실 때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제 얘기 좀 들었어요. 저는 이제 이와 같은 시대적인 흐름이 하나의 시대가 정신문명으로 지금 바뀐다는 가정을 하고 보면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의무제라는 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보완책을 해서 제가 말하자면 인센티브는 가져가지만 이렇게 서로 공유할 부분은 공유한다. 다음에 구체적인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홍익경제라는 걸 놓고 한 번 더 설명할 때 한번 하도록 예, 또 선생님 뭐 질문 있습니까? 아니요,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예, 예. 그러면 우리 오 선생님이 그 문제 출발 플라톤에서 시작해서 또 결론도 플라톤의 그 아까 도인정치, 철인정치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상 내용은 동서의 그 정신 문명, 동양은 또 서양은 물질 문명이 구분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조금 서양 사람들의 이상향은 또 플라토의 그 정신을 또 한 이념형으로 보고 있거든요. 조금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저 나름대로 해석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는 아무튼 모든 것의 그릇의 중심은 홍익으로 모든 것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민족이 과연 세계 정신 지도국의 깃발을 무엇으로 들 건가? 저는 홍익 인간 정신을 한 번 더 하고, 또 우리가 하늘을 숭배한 민족으로서 그런 특성을 잘 살리면 모두 잘 살아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홍익 인간이면 최고죠. 예. 이게 못하는 좀.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오재영 박사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식사를 안 하신 분들 같이 식사하면서 또 마지막 또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사는 어디 갈까요, 오 박사님? 좋은 데 가세요. 아니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절로 갈까 교회로 갈까 그죠? 예 그럼 행복한 먹거리로 가겠습니다. 난 이거 빨리 정리 좀 해야 돼. 요거 좀 꺼줄 수 있어. 그거 왜 빨간색 두 번 누르는 거야? 제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셔서. 네. 그래서 만나서 예. 예. 해봐. 같이 식사하고. 하고 다음 주 스케줄도 있는데 먼저 있습니다. 18일인가? 18일은 21세기. 21세기. 네, 제가 저거 정리해